아프리카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돌덩이를 진 채 건너고, 뱃사람들은 풍랑에 대비해 배 밑바닥에 짐을 항상 실어둔대. 그러니 너도 짐을 내려놓으려고만 하지 말고 기꺼이 지고 가. 언젠가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고, 짐을 내려놓은 뒤에 가벼움과 홀가분함을 마음껏 누리게 될 테니까.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남편.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인 내 남자. 다른 여자에겐 친절하고 매너 있고 잘 웃기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아내에겐 무뚝뚝하고 뭘 부탁하면 귀찮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쫑코를 주기도 하니 이런 뜻풀이가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런 남편도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았죠.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다면 일단 마트를 다 뒤져보고 그래도 없으면 황도 통조림이라도 사들고 달려왔던 사람. 새로 산 구두 때문에 다리가 아프다면 내 등에 어필하면서 등도 기꺼이 내주었던 사람. 그랬던 남자가 지금은 남의 편이 되어 있네요. 살아보니 꼭 내 남편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내 딸아이가 그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다며 불쑥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느낌 아니까요.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은 딸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디언에서 펴낸 엄마의 주례사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재용 작가에게 딸이 있는데 8년 전에 엄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나도 결혼하면 엄마처럼 살 거야. 란 말을 했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행복하겠죠. 저자도 이 말에 힘입어 4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은 남편 얘기, 아이들 얘기, 그리고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서 블로그에 올렸고, 결혼을 앞둔 사랑에 서툴고 결혼이 낯선 딸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과 당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서문에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은 누구를 만났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요. 물론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관계도 변하다 보면 결혼 생활도 그저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미혼인 딸들에겐 아직 닥치지 않은 일들이기에 감조차 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책의 내용들이 많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그녀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실까요? 둘이 있으면 외로움도 2배가 된다. 결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어. 일찍 퇴근한 네 아빠와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며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신혼 초부터 깨졌지. 아빠는 허구한 날 밤 12시가 넘어야 들어왔어. 그것도 고주망태가 되어서. 저녁을 먹고 치운 뒤 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며 할머니와 삼촌, 고모와 거실에 함께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낯설던지.
눈은 TV에 고정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네 아빠에게 가 있었고 거실 소파는 송곳을 박아놓은 듯 불편했어. 그나마 우리 방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했지. 침대에 누워 현관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나 저제나 아빠를 기다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고 눈물도 나더라. 결혼하자고 그렇게 조르더니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이럴 거면 왜 결혼하자고 했어? 외로움을 하소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 네 아빠 나이 고작 28이었으니 집보다 밖에 재미있는 일이 더 많았겠지. 서럽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빠 하나만 믿고 결혼했는데 얼굴 보는 시간은 짧고 하루아침에 꽃뒤처니에서 아줌마가 되고 친구들과 놀 수 없다는 것도 억울했지. 어쩌다 친구들이 바깥 세상에 상큼한 향기를 묻히고 우리 집에 왔다 갈 때의 우람이라니. 한숨과 눈물도 하루 이틀이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빠에게 이혼하자고 했을까? 아니, 책상 하나 사달라고 졸랐어. 지독한 구두쇠였던 아빠는 8자 장롱과 침대가 겨우 들어간 방에 무슨 책상이냐며 못마땅했지. 이렇게 살기는 싫다. 내 책상이라도 있어야 책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펑펑 울었어. 사면 되지 그게 뭐 울 일이냐며 내 손을 잡고 신촌 굴레방다리 및 가구점에 가서 책꽂이가 달린 책상을 사주더라. 우리 방에 가져다 놓으니 방문이 반쯤만 여닫혔어. 몸을 옆으로 틀어야 겨우 드나들 수 있었지. 눈물로 얻어낸 책상. 난 그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일기도 쓰면서 시간을 보냈어. 오매불망 오지 않는 아빠만 기다리다 눈이 빠지고 목이 늘어나는 일을 더는 하지 않아도 됐지.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갔고 눈물 대신 작은 충족감 같은 게 솟더라. 내가 없어져 버린 느낌이었는데 다시 찾은 것 같다고나 할까? 외롭고 텅 빈 것 같았던 마음에 뭔가가 조금씩 채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아빠의 귀가 시간에 대해서도 체념하게 되더라. 체념은 포기와 달라. 포기란 관계를 내던져 버린 것이지만 체념은 더는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혼자여서 외로울 때는 결혼하고 싶어지지. 결혼만 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둘이 있는데 외로우면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보다 배가 되거든. 결혼하면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외롭고 괴로울 때도 많아.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결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 외로움은 남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야 견딜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부부 일심동체란 말이 있지? 그런데 난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니까 내 마음과 같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소외하려 들기 때문에 더 큰 외로움 속에 빠지지. 부부는 이심이체여야 해. 반쪽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선대칭 도형처럼 각자 독립적인 상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사는 거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다고 예언자를 쓴
칼릴 지부라는 말했지. 그러니 외로움에 대처할 수 있는 너만의 방법을 찾아봐. 나는 눈물로 얻어낸 책상이 있어서 지금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해. 그 책상은 책상이 아니라 나의 작은 세상이었지. 결혼한 후에도 나를 잃지 않고 살아야 가족을 희생이 아닌 사랑으로 감쌀 수 있어. 가족을 사랑한다면 혼자서도 외롭지 않을 마음의 힘을 키워. 남편은 기대는 대상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는 동행자일 뿐이니까. 그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거야. 남편도 아내도 아프기는 매 한 가지. 가죽 소파 팔걸이에 구멍이 났어. 처음엔 머리를 베고 누운 자리만 색이 꺼멓게 변하더니 더는 버틸 수가 없었는지 해져서 아예 구멍이 나버린 거야. 난 아무리 피곤해도 소파에서 자는 일이 없고 드라마도 별로 보지 않으니 소파에 구멍을 낸 사람은 바로 네 아빠야. 시도 때도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베고 누우니 아무리 질긴 물속 가죽이라 해도 당해낼 재간이 있었을까? 구멍난 소파를 수리해야 하나 버려야 하나 고민하면서 바라보는데 문득 네 아빠의 고단한 삶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먹먹하더라. 네 아빠는 언젠가부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곤하다며 집에 오기만 하면 소파에 몸을 뒤었어. 잠이 안 오는 밤에는 소파가 편안한지 거기서 잤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기억력 감퇴를 호소했지.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보던 책도 끝까지 다 읽지 못하고 탁자 한쪽에 놓아두곤 하더라. 그 순 많고 윤기 나던 머리도 자꾸 빠지고 푸석해져 그렇지 않아도 넓은 이마가 훤해졌지. 만질만질하던 피부도 거칠거칠해져 가렵다고 벅벅 긁는 날도 많았어. 알고 보니 그게 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적어지면서 오는 갱년기 증상이었더라.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 갱년기라고 하면 여자만 겪는 일인 줄 알았으니까. 나는 갱년기가 와서 잠도 안 오고 미치겠다고 하면서 정작 아빠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한 거야. 내 몸 아픈 것, 내 기분만 생각하느라 아빠가 아프다고 하면 무슨 남자가 맨날 아프다고 해? 하면서 태박을 주곤 했지. 사람은 다 똑같은 건데 남자는 아파도 내색하지 않아야 하는 줄 알았거든. 하지만 나와 똑같이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더 잘해줘야겠구나 싶더라. 니체는 결혼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정이 부족해서라고 했는데 글쎄 친구 같은 마음도 생기더라니까. 동병상련. 부부 사이에 이보다 더 좋은 말이 또 있을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너도 나처럼 아프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웬만한 건 이해하게 돼. 이럴 때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며 내 입장만 생각한다면 결혼 생활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게 되듯이 내가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다 보니 네 아빠를 더 살갑게 대하게 되더라.
아빠도 마찬가지인지 되도록 내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러고 보면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건 아닐까 싶어. 나이 들어갈수록 문정희 시인의 부부라는 시가 가슴 깊이 다가와. 결혼은 사랑을 무화시키는 긴 과정이지만, 결혼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만, 부부란 어떤 이름으로도 잴 수 없는, 100년이 지나도 남는 암각화처럼 그것이 풍화하는 긴 과정과 그 곁에 가뭇없이 피고 지는 불꽃더미를 풍경으로 거느린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네가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손을 한번 쓸쓸히 쥐었다 펴보는 사이이다. 서로를 묶는 것이 거미줄인지 쇠사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부부란 서로 묶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느끼며 오도 가도 못한 채 죄 없는 어린 새끼들을 유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이이다. 우리 부부가 앞으로 몇 년 같이 살 수 있을까? 10년? 아니면 이 생각을 하면 남은 삶을 브랑쿠시의 입맞춤이라는 조각작품처럼 살고 싶어져. 몸도 마음도 한 몸인 것처럼 서로 따뜻하게 보듬고 있는 조각품처럼 말이지. 집착과 사랑은 한 걸음 차이. 사람들은 흔히 자식 키우는 일을 농사에 비유해. 농사 짓는 것처럼 절기에 맞춰 씨를 뿌리고 잡초도 제거해 주면서 정성스럽게 키워야 한다는 뜻이겠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끊임없이 걱정해야 하는 것도 자식 키우기와 똑같고, 그렇다면 나의 자식 농사는 태평농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땅과 작물의 힘을 믿고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농법처럼 너희를 믿어주는 게 최고의 교육법이라는 신념으로 살았으니까. 아마 너도 기억할 거야. 내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너를 믿어 였다는 걸. 불안감이 없진 않았어. 이렇게 태평하게 손 놓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아이의 능력은 충분한데 내가 엄마 노릇을 잘못해서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혼란스러웠지. 그럴 때마다 이게 과연 아이들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를 생각하면 대부분 내 욕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 그러면 관심은 갖되 간섭은 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이런 생각을 했어. 쟤는 내 애가 아니라 옆집 애다.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웬만한 건 사랑으로 감싸면서 넘어갈 수 있더라고. 내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집착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나고 짜증도 올라오는 거였지. 옆집 아이는 다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말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마 옆집 아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없었다면 태평농법 신념은 사라지고 안절부절 못했을 거야. 태평농법의 결실이 너에게는 더 넓은 나라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했고, 네 동생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하는 도전의식을 심어준 것인지도 모르겠어. 꿈이라는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너희들을 닥달했더라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태평농법은 자식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부부 농사에도 꼭 필요해. 사람들은 자식 농사에 더 많이 신경 쓰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부부 농사야. 네 엄마 아빠는 천생연분이라거나 다정다감한 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던 건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줬다는 거야. 서로 다른 성향을 고치려 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지. 다만 자식은 알게 모르게 부모를 보면서 배우고 닮아간다는 걸 잊지 않고 잘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어. 부부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 자식 농사든 부부 농사든 모든 농사는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돼. 농사를 지으면서 싹이 빨리 안 나온다고 땅을 자꾸 파보면 나중에 거둘 게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안달하다 보면 나중에 거둘 게 없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햇볕과 바람의 힘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튼실한 열매를 맺고 꼭 풍년이 들 거야. 나는 네가 농사가 잘된 집에 건강한 사람과 결혼하길 기도하고 있어. 믿고 기다리면 이 기도도 이루어지겠지. 그때는 덩실덩실 춤을 출 거야. 얼씨구 좋다. 우리 집 농사 완전 대풍이구나 하면서 말이지. 오늘 하루가 모여 내 인생이 된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구나. 탱글탱글한 게 햇살에도 신선도가 있나 봐. 이 햇살을 오래오래 받고 있으면 나도 사과처럼 빨갛게 익어갈 것 같아. 이런 날은 햇살이 마냥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하얗게 삶아빤 빨래를 널어야 할 것 같고 뭐라도 말려서 갈무리 해둬야 할 것만 같지. 찬란한 것은 일시에 사라지기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지도 몰라. 신혼의 단꿈도 마찬가지야. 둘이 손 꼭 잡고 심야 영화도 보러 가고 주말 여행도 떠나고 함께 운동도 하고 월급날에는 쇼핑도 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도 하는 꿈을 꾸지만 그런 꿈이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지. 넌 지금은 잘 모를 거다. 연애할 때의 남자는 엉덩이가 가벼워서 네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갖다 바치지만 결혼한 남자의 엉덩이는 납덩이보다 더 무겁다는 걸. 네 아빠도 그랬어. 연애 때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자고 하면 얼른 가주고 뭐든지 같이 하려고 했었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같이 밖에 좀 나가자고 하면 귀찮아 라는 말만 하고 취미생활이라도 같이 하자고 하면 됐어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었지. 재미있게 살아보자고 내민 손길을 아무렇지 않게 뿌리쳐서 핑크빛 신혼을 무채색으로 만들어버렸어. 얼마나 밉던지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수시로 아빠의 뒤통수를 째려보곤 했단다. 그러다 지쳐 마음을 바꿨어. 피곤하다는 네 아빠를 굳이 끌고 영화관에 갈 게 아니라 우리 집에 편안한 소파에 앉아 어깨를 맞대고 TV로 영화를 보자. 같이 나가자고 조를 게 아니라 나 혼자서라도 다녀오자. 취미생활은 서로의 공통취미가 생길 때 하자. 그렇게 마음먹었더니 싸울 일도 없고 좋더라. 따로
또 같이 지냈던 하루가 모여서 사이좋은 우리가 된 거였지. 결혼했다고 늘 남편과 함께한다는 생각보다 잠깐이라도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좋아. 서로의 배려 속에 행복감이 깃드는 것이거든. 부부가 각자 생활하다가 함께 할 일이 있을 때 같이 하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 내 나이쯤에는 더 사이좋은 부부로 살게 될 거야.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도 말했어. 인생이란 내가 아무리 크고 거창한 뜻을 품고 있어도 결국 날마다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일들로 채워지고 끝나는 것.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혼자만의 시간도 잘 활용하면 좋겠지. 휴대폰 보느라 좋은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대신 주말에는 휴대폰 보지 않기로 정해놓고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사람 만나는 일도 가급적 피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야. 그런 시도를 자꾸 하다 보면 여유 있게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티베트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 내일과 다음 생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찾아올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당연히 와야 할 내일이 안 올 수 있다는 이 말을 생각하면 오늘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 잘 보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고 잘 보낸 오늘 하루가 모여 너의 빛나는 인생이 될 거야. 인생의 다른 이름은 뭔지 아니? 오늘 하루.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청춘의 시간이 떠난 자리에 편안함이 들어섭니다. 인생이 허무로 비워질 무렵 충만함도 들어섭니다. 열정이 사라진 곳에 속정이 솟아납니다. 지지고 볶고 싸워도 대상의 부재가 그 상처보다 고통스럽다면 함께할 이유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